네, 반갑습니다. 이근철 교수입니다. 선도사화라고 보는 고구려. 예, 제가 이제 선도사화 시리즈처럼 바로 우리의 고유 문화가 바로 선도였고, 또 단군신화 속에도 선도 정신이 다 담겨 있다. 그걸 했는데, 고조선부터 내려오던 게 고구려까지 이어집니다. 그 고구려는 천자의 나라였다. 예, 보시죠. 고구려 시조에 대한 거. 삼국유사에 나온 겁니다. 고기에 이르기를 전한서에 했는데, 이 전한서는 중국 책인데, 이런 책이, 예, 이 내용이 안 나옵니다. 중국 전한서에. 그걸 보면, 제가 지난번에, 당군신 할 때도 그 말씀 드렸지만은, 중국에, 우리 당군신화 또 고기에 이르기를 그런 게 나오고 한다 그랬죠. 또 그 앞에 위서에 이르기를 하는데, 위서도 중국 책에 안 나온다 그랬죠. 근데 중국은 우리나라처럼 정사 위주가 아니고 각 집안에서 역사책을 많이 썼답니다. 그런 책 중에 어느 하나일 것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고기에 이르기를 바로 당군신화에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는 거 보면 나름대로 이려는 인용을 한 겁니다. 거기에 나오기를 신작 3년 임술년 4월 8일에 천재가, 옥황상제죠. 천재가 오룡고 5용이 이끄는 수레를 타고 흘승골성에 내려와 도읍을 정하여 왕이라 일컫고 국호를 북부여라 하였다. 자칭 해모수라 했습니다. 해모수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 아들을 나 부르라 하고 해로 했다. 해모수니까 아들은 해부루 그래 되겠죠. 그렇게 왕조가 내려갔는데 왕이 뒤에 상제의 명으로 도읍을 동부여로 옮겼다 했는데, 이건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제사장이 있었답니다. 당군시대는 제사장과 왕이 같았지만은 이때는 제사장이 따로 있었대요. 그 제사장이 꿈에서 상제의 명령으로 이 땅은 내가 특별히 점지해 놓은 땅이니까 옮겨가라 그랬답니다. 그래서 바로 부여는 옮겨갔답니다. 자, 근데 옮겨가고 나서 동명제가 북부여를 이어 그 자리에 일어나서 졸본주, 원래 졸본주가 처음에 해모수가 정했던 흘승골성 여기라 그래요. 거기 저기서 졸본부여라 했는데 이게 곧 고구려가 되었다. 삼국유사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어지는 삼국유사에 보면요, 북부여왕 해부루가 동부여로 펴고 해모수 아들 해부루, 그 해부루가 죽은 후에 금화, 해금화 되겠죠. 금화가 위를 이었다. 임금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때 금화가 태백산, 오늘날 태백산하고 요 백자가 다릅니다. 태백산 남쪽 우발수의 한 여자를 만나 물으니 대답하되 나는 본시 하백의 딸로 이름은 유아인데 여러 아우들과 같이 나와 놀고 있을 때 한 남자가 자기는 천재의 아들 해모수라 하고 나를 웅신산 아래 압록강가의 집속으로 껴가서 사통해서 애를 낳았다.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애 낳은 건 일단 사통해서 그랬으니까 부모 입장에 그 당시에는 부모 허락 없이 이렇게 혼인했으니까 쫓아냈겠죠. 그래 쫓아낸 여자를 금화가 발견한 겁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조금 전에 앞장에서는 해모수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아들 부루 낳아서 그야말로 부여를 만들었다가 다시 옮겨갔다 했는데, 여기서는 해모수 부루 아들 또 그 아들 금화는 부류의 해모수의 손자뻘인데 이 금화가 만난 여자가 유아인데 이 유아가 해모수하고 간통해서 집에서 쫓겨났다. 약간 앞뒤가 안 맞죠. 자, 그래서 그 앞뒤 안 맞는 건 일단 좀 이따 설명드리고, 일단 요 내용에서 일단 보면요, 유아가 해모수와 같이 낳은 아들이 나중에 주몽이 됩니다. 자, 요 얘기는 단군신화 구조와 아주 닮았습니다. 단군신화 좀 웅녀 같고 해모수는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 같죠. 단군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앞뒤가 조금 안 맞고 한 거는 중국 측 사료에서 북부여의 신화하고 고구려 신화, 부여 창시자 신화하고 고구려 창시자 신화, 건국 신화를 좀 혼돈해서 잘못 섞어 썼다 그런 겁니다. 이걸 이러는 중국 측 사료를 그대로 인용해서 고기에 전한서에 이래 나온다면서 그대로 옮겨 실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도 좀 이상하니까 줄을 달았습니다. 단군기에 보면 단군이 서하백의 딸과 친하여 아들을 낳아서 부루라 이름했다.
지금 이 기록을 상고해 보면 해모수가 하벡의 딸과 사사로이 통해서 주몽을 낳았다 했다. 이때 단군기에서는 분명히 아들을 낳아 이름을 부르라 했다 했는데 또 주몽이 또 해모수한테 나와서 그래 됐으니까 이건 뭐냐. 그래서 이 이련이 볼 때는 다 같이 해모수 아들인데 부루가 있고 주몽이 있었다. 부루는 부여 쪽으로, 주몽은 고구려 쪽으로 이렇게 배다른 형제일 것이다. 이련이 그렇게 분석한 겁니다. 뭐 요게 맞을 수도 있고 또는 그야말로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중국에서 북부여 건국신화와 고구려 건국신화를 잘못 혼용해서 그렇게 된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삼국유사 제일 앞부분, 우리 삼국유사 그러면 어뢰 기편 그러면서 고조선 편부터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 전에 바로 왕력이 있습니다. 고대 왕에 대한 쭉 바로 이력들, 내력들이 있습니다. 연대표관이 있는데 거기 보면 동명왕은 단군의 아들이다. 단군지자. 요 내용이 있습니다. 예, 이걸 보면 결국은 고려도 고조선의 후예다. 이걸 강조한 거죠. 그러기도 하고 또 요 문장으로 또 유추해 볼 때 고조선이 쭉 가다가 분명히 단군이 160강 하여튼 뭐 그래 살다가 산으로 들어갔다. 160가 천몇세죠. 그래 살다가 산으로 들어가 산신이 되었다. 그랬는데 단군의 아들이 어찌 이어졌나. 그걸 봐도 요걸 봐도 단군이 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의 단군은 어떤 직위고 여러 명의 단군이 있었을 것이다. 그 후손일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서 금화에게는 아들 7이 있었는데 요게 이제 유명한 주몽신화입니다. 요게 오히려 어쩌보면 앞에 막 혼용된 것보다 조금 어울릴 겁니다. 그러니까 해모수라기보다는 어떤 이제 바로 부여의 건국시조가 있고 그 밑에 부루, 그 밑에 금화가 있습니다. 금화 밑에 아들 여러 명 있었는데 바로 유아부인을 아마 어디 뭐 들에 나가서 만나서 첩으로 후궁으로 데려왔겠죠. 그 유아부인한테서 낳은 아들이 주몽입니다. 물론 아시죠? 처음에 물론 신하니까 그런데 그 유아부인이 주몽을 처음부터 애로놓은 게 알을 낳았습니다. 알을 낳았는데 상스럽지 못하다고 해서 바로 금화가 그 알을 버리라 했죠. 버렸는데 돼지한테 주니까 돼지도 피하고 말한테 주니까 말도 피하고 길거리다 버려도 산짐승도 피하고 그래서 이건 함부로 할 게 못 된다 싶어 다시 갖고 와서 유아부인이 돌보라 했습니다. 결국 거기서 애가 태어난 게 주몽이죠. 옛날부터 활 잘 쏘면 주몽이라 그랬는데 자 요걸 보면 실제 사람이 알을 낳고 말이 안 되죠. 신하니까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바로 유아부인이 정실 부인이 아니고 그만큼 정실 부인 아들이 7이나 있는데 후궁 바로 유아부인한테 또 애가 하나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못마땅했겠죠. 다른 아들하고 때문에. 그래서 좀 핍박을 했는데 그 핍박 가운데서도 성장을 해서 알을 깨고 나오듯이 크게 깨달아서 밝음을 찾아 나온 정말 멋진 놈이 태어났다, 되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뛰어난 놈입니다. 뛰어나니까 같이 놀아도 다른 애들이 7이 따르지는 못합니다. 뭐 재주나 능력 모든 면에서. 그래서 시기에서 결국은 금화의 장자 대소가 저 주몽은 바로 해모수의 아들이니까 신의 아들 아니냐. 저 사람의 아들이 아니어서 놔두면 나라 망친다. 큰일 난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래도 금화는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오히려 좀 이제 아주 말단 그런 벼슬을 하나 줍니다. 뭐냐면 말을 관리하는 벼슬을 주는데 이 주몽이 활만 잘 성기하고 말을 또 아주 잘 볼 줄 알았답니다. 아주 명마다 싶은 그런 말에는 밥도 제대로 안 주겨서 쫄쫄 굶겨서 비짝 마르게 만들고 오히려 빌빌한 말은 밥도 잘 줍니다. 나중에 와서 보니까 살찌고 좋은 말이 있으니까 그 왕과 왕자들이 차지하고 오히려 비쩍 마른 말은 주몽한테 줍니다. 그래놓고 사냥터 가서 사냥을 하러 가는데 그 비쩍 마른 말을 타고 가서도 주몽 혼자서 잡은 짐승이 7 왕자들이 잡은 짐승보다 많았답니다. 그러니까 더 살려둬서 안 된다. 막 그래 되겠죠. 왕의 여러 아들과 신하들이 주몽 죽이자. 그러니까 유아부인이 주몽 보고 그럽니다. 여기 계속 있다가는 안 되겠다.
다른 나라로, 다른 데로 멀리 가라 보냅니다. 너 정도 같으면 어딜 가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 보냅니다. 그래서 떠납니다. 졸본주에 이르러 도읍을 정하였으나 미처 궁실을 지을 여가가 없고 다만 집을 비루스 위에 짓고 거기에 가여 국호를 고려라 하고 인하여 고로서 성지를 삼았다. 부여는 해모수의 자손이라 해서 해씨를 땁니다. 근데 고려는 고씨, 고주몽, 처음으로 이제 고씨 성이 시작됩니다. 예, 유아부인과 주몽. 바로 부여를 떠날 때 주몽이 오리, 오이, 마리, 협보 세 사람을 데리고 같이 갔다 했는데 딱 딸랑 네 사람만 간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중심이 되고 또 나머지 다른 사람 많았겠죠. 나라 하나 건국하려고 쭉 따라서니까 그렇게 갔을 겁니다. 그래 간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추정하는 자리가 이건데 오늘날 실제 있습니다. 환인현 중국 바로 요동성 환인현에 가면 온여산성이라고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제 광개토양 비에는 홀본성 그러기도 하고 또 삼국시대는 주로 졸본성 그런데 여기 울선에 이렇게 보이지만은 아주 가팔라요. 아주 가파른데 못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여기가 이렇게 아주 올라가는 길이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저도 실제 올라가 봤는데요. 올라가는데 물론 뭐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실제 관광객들을 위해서 중국에서는 아예 그냥 가마권도 있습니다. 그래 힘든 사람은 가마 타고 돈 주고 올라가면 돼요. 이 위에 올라가면요. 이 위에 크기가 남한산성보다는 좀 작습니다. 남한산성은 산 전체니까 남한산성 산 전체 말고 그 아래 평지 실제 남한산성에 실제 이제 터가 있었던 곳 건물이 있었던 그 터보다는 훨씬 넓습니다. 아주 넓어요. 제법 궁궐터도 있고 농사지을 땅도 있을 정도로 제법 넓습니다. 근데 여기도 아주 비스하게 평평한 좀 가다가 여기서부터 아주 절벽이 제법 높습니다. 한 100-200m가 넘을 정도로 그냥 사람이 도저히 못 올라갑니다. 또 이 온저산성 뒤쪽에는 실제 강이 흐르는데 그게 바로 비루스로 추정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요런 데 갔다는 거죠. 근데 가는데 실제 여기서 보면 막 주몽이 오이 마리 협보를 데리고 막 탈출해 올 때 이제 금화의 아들 대소가 잡으려고 따라올 때 딱 비루스에 막혔습니다. 막혔을 때 주몽이 그러죠. 나는 천재의 아들이고 또 하백 그러면 물하자 하백 그러니까 유아부인이 하백의 딸이니까 물의 신 하백의 외손자다. 그랬더니 물에서 고기와 자라들이 쫙 나타나서 이렇게 다리가 되어서 건넜다. 어쩌보면 성경에 모세 신화 비슷하죠.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건너오고 뒤에 이집트 군대로 못 따라오는 것처럼 그런 식인데 실제 요게 아니라 할지라도 딱 요 산에 올라가 버리면 난공불락의 요새죠. 그 조금 전에 나온 것처럼 급하게 가다 보니까 궁궐지을 터 잡고 간 게 아니고 가다 보니까 일단 여기 와서 기초를 쌓은 겁니다. 그런 후에 나중에 내려옵니다. 도읍을 옮기죠. 단군조선 시대부터 내려오던 선도 문화가 부여에서는 영고, 예완맥에서는 무천, 고을에서는 동맹이라는 제천행사로 나타났다. 고조선 때도 실제 신시 자체가 환웅리 내놓은 게 신시가 그냥 신시 배달국이다 뭐 이유리번 그런 말 하는데 나라라 할 수는 없습니다. 고조선이 진짜 나라고 그전에는 나라의 초기 국가 정도니까 큰 부락인데 그야말로 정말 신들이 사는 어떤 지상다공 같은 그런 걸 묘사한 것처럼 그와 같은 전통이 고구려 때도 내려와서 부여에서는 영고, 여기서는 무천, 고구려에서는 동맹이라는 제천행사, 하늘에 제사 지는 행사를 하는데 중국 쪽에 삼국지 위지동 이전에서는 다음 같은 기록이 나옵니다. 부여 사람들은 은나라 정복을 한 거는 중국 쪽이니까 때가 고구려 몇 년 그러보다 중국 자기들 달력 기준에서 정월이 되면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데 온 나라 백성이 크게 모여서 며칠을 두고 마시고 먹으며 춤추고 노래 부르니 그것을 곧 영고라 일컫는다. 또한 낮밤을 가리지 않고 길목에는 사람이 가득 차 있으며 늙은이 어린이 할 것 없이 모두가 노래를 불러 그 소리가 날마다 그치지 않았다. 큰 나라의 축제지요. 나라의 큰 명절입니다.
예, 또 예에서는 뭐 예가 선비족 쪽 나라다 그러기도 한데 어쨌든 만주 쪽이니까 뭐 전체 고조선의 후예라 보면 되겠죠. 고조선이 나중에 무너질 때 여러 나라로 분리됐다 그런 말 하죠. 예에서는 10월에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데 밤낮없이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니 이름하여 무천이라 하였다. 또 고구려 백성들은 노래 부르기와 춤추기를 좋아하며 나라 내 모든 읍과 촌락에서는 밤이 되면 많은 남녀가 모여서 서로 노래하며 즐겨 논다. 10월에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데 온 나라 사람들이 크게 모여 동명이라 부르고 있었다. 다 유사하죠. 바로 부여의 영고, 예의 무천, 고구려의 동맹. 나라의 큰 국가적 차원에서 제사를 지내고 제천 행사를 하고 또 온 백성들은 춤추고 마시고 놀고 그랬다 그럽니다. 이걸 가지고 보통 우리나라 학자들은 이게 농경문화 전통이라서 어떤 추수감사제 같은 그런 성격이 있다. 이렇게만 해석하고 말죠. 진짜 이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예의 무천 이 속에 담긴 큰 의미는 보지 않고 정말 작은 거 뭐 이때가 농경사회였다. 뭐 10월달에 했으니까 농사 짓고 나서 뭐 음력 10월달이니까 농사 짓고 나서 추수감사절처럼 온 국민이 백성들이 모여 놀았다. 요 정도로 해석하고 끝나는데 이거 이렇게만 해석할 수 없는 정말 자랑스러운 겁니다. 제천의식입니다.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거. 그게 뭐 대단하다고. 조선시대는 제천의식 못 했습니다. 천자의 나라 중국만 하늘에 제사 지냈지 우리는 그 속국이라서 제후국이라서 왕이 하늘에 제사 못 지냈습니다. 기우제 그러면 하늘에 지내야 되는데 기우제도 하늘에 안 지냅니다. 땅에 있는 물의 신, 용신 이런 데 제사를 지냅니다. 실제 옛날부터 고대부터 내려오던 제천행사 터가 바로 만이산 참성단이죠. 조선시대도 있었습니다. 근데 임금이 직접 못 갑니다. 거기 지내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임금은 그냥 뭐 제문 정도, 조문 뭐처럼 제사 지낸 제문 정도 써 보내고 그 정도밖에 못 했어요. 그런 눈치 보는 그런 시대였는데 고구려 때 제천행사 했다는 것은 중국과 당당한 우리도 천자의 나라라는 겁니다. 왜 제천행사 했다고 무슨 천자의 나라냐? 제사는 누가 지냅니까? 그 자식과 자손이 지내지요. 이웃집에서 아버지 제사, 할아버지 제사 안 지내줍니다. 하인도 안 지내줍니다. 그 직계에서 물론 반계도 같이 모지만 자손이 지내죠. 하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 하늘에 제사 지낼 수 있는 겁니다. 그 제천에서 의식을 했다는 자체만 해도 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부여의 영고, 예의 무천, 고구려의 동맹 그 속에 있는 큰 의미는 바로 천자의 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제천 행사 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천자의 나라. 또 이런 행사를 통해서 나라의 정치적, 종교적 정통성도 없고 그랬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백성들은 천손이죠. 나라에서 황제로서 바로 천자로서 하늘에 제사 지는 것처럼 온 백성은 또 하늘의 자손이다. 천손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법으로 법치주의 또는 힘으로 패도정치 이런 게 아니라 하늘의 자손이니까 하늘의 도리를 국민들 스스로 깨닫게 하는 바로 당군신화에 나오는 제세이와 이정신이 이어졌다는 겁니다. 스스로 깨달아서 교화되는 그런 법. 또 하나, 좀 전에 나온 것처럼 그 제천 행사할 때 온 백성들이 모여서 춤추고 노래하고 마시고 놀았다 하죠. 이게 소통과 통합의 정신입니다. 온 백성이 함께 즐기면서 갈등해서 하고 불만 있으면 거기서 다 해소하고 이런 전통이 나중에 남아서 난장 그런 게 있었다 그러죠. 이 난장에 대한 해석도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학자는 과거 시험 칠 때 바닥에 앉아있는 그게 난장이다. 그렇게도 해석하는데 그보다도 실제 난장, 고대부터 내려온 우리 난장은 그게 아니고 이와 같은 게 난장. 이 자리에 모여서는 누구나 같이 뭐 신분, 귀천 따지지 않고 함께 모여 놀고 그동안 응어리진 게 있다면 풀고 하는 그와 같은 장. 큰 의미 담고 있는 게 제천의식이죠. 자, 이거 대한제국에서 제천의식 지낸 겁니다. 조선시대는 못 지내다가 드디어 고종이 황제가 되었으니까 대한제국이 되었죠. 그래서 제천의식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제천의식이 그만큼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천의식의 어떤 원구단, 환구단 그러기도 하고 원구단 그러기도 하는데, 환자나 원자나 다 둥글다 그런 뜻이죠. 원래 옛날부터 천원지방해서 하늘은 원처럼 둥글고 지방, 땅은 네모졌다 그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모진 게 땅을 의미합니다. 요거는 삼각형체는 보면 원방각, 각은 사람을 의미하는데 여기 단이 둥급니다. 근데 이게 사진만 이렇게 남아있고 지금 없습니다. 조선 총독부가 이거 헐어버리고 여기다가 철도 호텔을 지었습니다. 그게 나중에 오늘날 조선 호텔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남아 있습니다. 요거는 황궁인데 요거는 원구단 옆에 있는 보조 건물입니다. 여기는 위패들이 있어요. 시내 위패 담겨있는데 지금도 조선 호텔 마당에 가면 요거 있습니다. 요거 앞에 또 이제 돌로 된 그 그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진으로 남아 있는데 중국 북경에 가면 자금성에서 조금 떨어진 데 가면 천단이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그게 중국의 천자가 제천하던 장소입니다. 그 천단의 모습이 요거하고 똑같이 거의 닮았어요. 물론 이 앞에 큰 또 다른 건물들이 있지만 요 주 핵심 건물 요게 딱 천단에 가면 있는 거와 닮았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요거 보고 중국 천단에 가서 보면 이해가 하기 쉽습니다. 딱 네모진 그런 단 안에 들어가면 요 안에 제사 지낸 단은 둥글게 되어 있고 위에는 차일처럼 천막되어 있고, 요거는 또 위패를 모셨는데 하나 좀 제가 좀 놀란 거는요, 중국 황궁의 위패에 당연히 복희씨, 신농씨, 황제씨도 있는데 풍백우사 운사신이가 있어요.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분명히 풍백우사 운사는 당군신화에 나오는 환웅이 데려왔던 신하들인데 이게 중국 신들의 위패에 있어요. 이러면 또 이제 확대 해석해서 역시 중국이 우리 속국이었구나, 고대. 자, 그거는 좀 지나치다 할지라도 한번 분석을 해보고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도저히 제 실력으로는 분석이 안 됩니다. 일단 있습니다. 자, 이만큼 제천의식은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정말 고구려가 천자의 나라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그게 오늘날 남아서 민간 풍속 속에 있는 요런 거 오늘도 하죠. 정월대보름, 단오, 추석 한가위.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살 때 정월대보름 때 참 좋은 풍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연히 1월 15일이죠, 음력. 1월 15일인데 1월 10일 날 되면 동네 뒤에 있는 성황당 소나무 밑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면 이제 동네에서 좀 무당 같은 할머니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대나무를 잡고 제사 지내는데 같이 서 있습니다. 제가 앉아 있습니다. 한참 앉아 있다가 막 갑자기 대나무를 막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하늘에서 이제 신이 내려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제사 중단하고 그 할머니가 대를 잡고 떨면서 내려옵니다. 동네로. 그러면 이제 뒤에 제사 지내는 사람 쭉 따라 내려와요. 그래 내려와서는 동네에 제법 시골이지만 컸습니다. 동네가 한 150호쯤 됐는데 와서 그 대나무를 들고 돌아서 3군데 집에 들어가요. 집에 들어가서는 온 집에 이제 부정 탄다고 이제 집을 막 틉니다. 3군데 딱 정합니다. 그러면 그 3집이 동네 제주가 됩니다. 제가 대체로 볼 때 약간 좀 잘 사는 집에 들어가요. 초가집 가난한 집에 안 가고 좀 고래 들어가는데 어쨌든 이분은 신들린 것처럼 그렇게 들어갑니다. 고래 딱 정해지면 1월 10일 날 딱 정해지면 그 3집의 가장들은 1월 11일부터 매일 새벽에 성당 찬물로 목욕하고 성당 밑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그럽니다. 가볍게 이제 제사를 지내죠. 그러다가 바로 정월대보름 바로 전날 1월 14일 되면 큰 제사 지냅니다. 거기서 큰 제사 지내는데 돼지도 잡고 막 돼지 통돼지 잡고 막 큰 제사 지냅니다. 그래 큰 제사를 지내는데 저희들은 이제 한밤에 지내는데 놀러 가죠. 왜 놀러 가느냐면 제사 딱 지내고 나면 제사 끝나고 나서 돼지 머리를 잘라서 땅에 묻습니다. 그러면 모든 이제 동제가 끝나요. 그래 끝나고 나서 물론 동네 앞에 가서 한번 살짝 제사 지내면 일단 성당 제사 끝납니다. 근데 그 돼지머리 땅에 딱 묻으면 그 돼지머리 우리가 파먹으려고 그 친구들이 그냥 당연히 가서 파먹으면 되지가 아니고
시골이니까 또 동네 크다 보니까 나이별로 기수가 있어요. 그냥 기수별로 쟁탈전 벌입니다. 딱 누르고 럭비하듯이 막 딱 달려가서 그거 파서 딱 탈취하면 이제 그날 밤은 밤새 이제 친구들끼리 그거 돼지 머리 하나 갖고 먹고 놀고 하는 그런 전통. 이게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제가 할 때도 그렇게 대단했는데 참 멋진 전통인데 요즘은 시골에서 비닐하우스 한다고 시간 없다고 약식을 하고 안 돼요. 너무 아까운 건데 그렇다고 살리기도 힘들고. 예, 신채호는 조선 상고사에서 고려의 선도 문화로 선배를 이야기합니다. 오, 선배, 후배 그러죠. 예, 신채호가 선배 그럽니다. 그게 뭐냐면요, 선배 원래는 이두문자고 선인이란 뜻이다. 요 선자나 요 선자나 신선선자나 먼저선자나 원래 같은 뜻이다. 이거는 음이 그렇고 또 뒤에 있는 인은 한자다. 그래서 결국은 선인이라고 한자를 썼지만은 결국 우리말로 선배다. 뭐 그렇게 본 겁니다. 그래 보면 우리가 선배, 후배, 선배란 말이 참 대단한 선배, 신선 같은 분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이게 원래 신수두교도의 보통 명칭이었다는데 신수두교가 뭐냐면 신은 크다, 새롭다는 게 크다 그런 뜻입니다. 수두는 소도, 역사책에서 배웠죠. 고조선 때 바로 죄인도 들어가면 함부로 잡으러 못 들어가는 어떤 큰 원을 그어놓고 그 속에는 신성시에서 죄인도 못 들어가는 그야말로 좀 신성시하는 곳인데 소도라 그랬는데 우리말로 수두입니다. 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어릴 때 성당 근처에도 이렇게 금줄이라고 줄을 그어놨습니다. 그 속에는 잘 안 들어갔어요. 신성한 곳이라고. 옛날에 그보다 더 넓었겠죠. 근데 그걸 종교처럼 내려왔는데 그게 신수두교다. 바로 신채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 우두머리를 선배라 했다. 그럽니다. 태조 때 와서, 고구려 태조입니다. 태조 때 와서 매년 3월과 10월에 신수도 대제에 군중들을 모아놓고 혹 칼춤도 추고 활도 쏘고 깨금질 한 발 들고 뭐 하는 노래가 있는 것 같아요. 택견도 하고, 택견이 이때부터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강에 얼음 깨고 물에 들어가고 물싸움도 하고 한겨울에 가물을 연주하고 또 실력도 보고 대규모 사냥시합도 하고 그래서 많이 잡고 못 맞추고 그런 거 보고 최고 뜸가는 사람을 뽑아서 선배라 불렀다. 그 선배는 그런 뜻입니다. 신수두 교도 중에서도 최고 실력 있는 사람을 선배라 했다. 한자로 쓰면 선인 그런 뜻입니다. 또 신채호 조선 상고문화사하고 조선 상고사에서 다 같이 선도문화로서 고구려의 선도문화로서 조의선인 이야기합니다. 근데 조의는 관직명이고 선인은 조금 전에 말했던 선배나 같은 뜻이다 그랬죠. 이두문자 한자로 쓰니까 선인. 결국은 조의선배 뭐 그래 볼 수도 있겠죠. 고구려의 조의선인 제도는 최초의 선비 단군에서 기원한 것이다. 단군도 선인이다. 바로 선인나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고유 문화는 선의 문화였다는 겁니다. 그 선의 문화, 선을 따르고 같이 수행하는 사람이 선인, 그 중에 최고가 선배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창설한 연대는 선배는 옛날부터 고구려 이제 조선부터 내려왔지만은 조의선인 창설한 연대는 신채호가 추적해 볼 때 사세에 전하지 않는데 조의라는 말 자체가 고구려 태조봉기에 처음 나오므로 아마 그때쯤 또는 그 직후 차대왕 때쯤일 것이다. 조의선인은 그 얘기입니다. 선배된 자는 각각 대우를 나누어 한 집에서 자고 한 자리에 먹고 앉으면 옛일 이야기하는 학문 기회를 닦고 또 산수를 유람하면서 그야말로 뭐 심신도 단련하고 오늘 아침에 힐링도 하고 또 성곽도 쌓고 도로 쌓고 군중을 위해 강습도 하고 나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어떤 일도 했다. 국가적 조직이라기보다는 자발적인 어떤 종교단체 같은 그런 성격을 갖고 있었다. 그래 봅니다. 그 중에서 성품이나 행동, 학문과 기술이 뛰어난 자를 뽑아 스승으로 섬기고 일반 선배들은 머리를 깎고 그 선배들 입고 그 중에서 어떤 가는 선배가 있고 그런 뜻이라는 거죠. 검은 천을 허리에 두고 검은 천을 허리에 둘렀다. 그래서 조이 그럽니다. 앞 페이지에 나오는데 조자가 바로 검을 조자입니다. 의는 오대자고
또 스승은 검은 천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 그 스승 중에서 제일 우두머리는 두태형. 뭐 실제 이제 신채호는 이제 이걸 이두문자기 때문에 우리말로 바꿔 쓰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잘 알고 있는 이두문자 역사책에 나오는 그대로 두태형 또는 태대형, 고구려 관직에서 이런 말을 쓰죠. 관직이라 그러는데 실제는 그게 아니라 선배들의 우두머리를 두태형, 태대형 그렇게 불렀고, 그 밑에는 그냥 대형, 그보다 더 밑에는 소형 그렇게 불렀다 그래 봅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하면 우두머리 선배가 나머지 선배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서 전쟁터 달리라 합니다. 싸움터에 나가서 당연히 이기면 좋은데 이기지 못하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답니다. 그래서 죽어서 돌아오면 이기고 돌아온 사람 못지않게 영웅 대접을 해줬답니다. 근데 지고 도망왔다면 온 백성들이 침을 뱉고 했기 때문에 평생 얼굴 들고 못 살았대요. 그래서 더 전쟁터에서 용감하게 일반 정규군보다도 용감하게 싸웠다 그럽니다. 당시 고구려는 각종 지위를 거의 골품으로 얻게 되는데 신라만 골품이 아니고 고구려도 골품이었답니다. 근데 이 선배들은 신분, 지위, 고하를 안 따졌답니다. 오히려 신분, 귀천 구분 없이 학문과 기술로서만 바로 태대형까지 올라갈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골품제에서보다도 이 선배들 속에서 진짜 인물들이 나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채호가. 서금은 고려대군, 이 서금은 송나라 사람입니다. 중국 송나라 사람인데 고구려가 아니고 고려 때 와서 사신으로 왔다가 고려를 보고 옛날 고구려 풍습도 조사하고 그런 걸 책으로 그림과 함께 남긴 게 고려도경입니다. 거기에서 조의선인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 양반은 조의선인 그러다도 제가화상, 집에서 있는 뭐 스님, 요즘 뭐 그러죠. 보통 이제 스님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는 스님도 있지만은 뭐 머리 깎지 않고 집에 사는 그런 스님, 그런 이야기도 하죠.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래 말하는데 그거는 실제 서경이 조의선이라는 단어를 몰라서 이게 성녀처럼 보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머리 깎고 흰 모쇼, 백조, 흰 모쇼 입고 그 밖에다 검은 띠, 조의 둘렀다. 딱 스님처럼 속에 속옷 흰 옷 입고 그 위에다 검은 옷 입었다. 속에 흰 모쇼 옷 입었다는 건 우리 고대뿐만 아니라 조선까지 뭐 거의 최근까지 한복의 원 옷이 우리가 흰 옷이죠. 거기다가 검은 비단 걸쳤으니까 조의 걸쳤다. 전쟁에 나가면 단결해서 앞장서고 출전했다. 이거보다 좀 더 내용이 좀 깁니다. 긴데 역시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뭐 스스로 비용도 스스로 감당하고 식량도 스스로 감당했는데도 오히려 정규군보다도 더 용맹했다. 그런 게 나옵니다. 이런 걸 볼 때 신채호가 본 조의선인과 거의 일치하죠. 예, 이 사람들은 뭐 검문옷이라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유명한 고구려 벽화죠. 고구려 벽화인데 정말 이 그림 한 장만 봐도 고구려 시대 무사들이 얼마나 용감무상한지 보입니다. 그야말로 명산대천을 그냥 사냥하고 즐긴다 정도가 아니고 호랑이도 잡으러 다니죠. 이와 같은 정신. 고구려가 하늘을 모시는 천자의 나라면서 온 백성들은 용감무상한 이런 기질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정신이 고구려 정신. 이게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고 단군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았죠. 지역도 그 고조선 시대와 유사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고대 정말 중국에 하나도 밀리지 않는 그런 기상과 정신과 제도와 인물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증거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외에 실제 고고학적으로 볼 때 고분벽화, 중국의 도교가 7세기 무렵에 영롱 때 들어왔다. 삼국사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국사기에는 이렇게 들어왔다 했는데 그러면 고구려 고분벽화 이런 건 뭐냐? 7세기 이전 건데 여기 보면 자, 요 그림 남신 여신이 해와 달을 머리에 이고 있습니다. 그 여기서 오히려 흰 게 해고 좀 검은 게 달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이게 다 해라 그럽니다. 뭐 그림에 이래서 그런지 좀 이게 붉은색이 좀 변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건 달이고. 근데 이 해 속에는 삼조고가 있고 달 속에는 두꺼비가 있습니다. 검은 뭐
두꺼비 또는 뭐 개구리 그런데 두꺼비 뭐 그럽니다. 이 삼조고. 그래서 고구려는 상징이 삼조고다. 실제는 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문헌의 고구려의 상징 뭐 마스코트가 삼조고다 그런 거 없습니다. 이 마스코트는 요즘 와서 우리가 많이 쓰지요. 옛날에는 그런 마스코트 안 썼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걸 너무 또 확대해서 그래서 이 삼조고는 고구려 거다 꼭 그러면 안 됩니다. 실제 삼조고 문화유적은 고고 유적은 중국에 더 많이 있어요. 또 우리보다 뒤지지만은 일본에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또 우리 일본 이 삼조고 문화가 많이 쓰여 왔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일단 나오는데 어쨌든 그걸 떠나서 해와 달을 머리에 이고 있다는 것은 하늘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증거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에 도교 들어와서 도교 영향받아 이런 그림을 그렸다라 볼 수 없는 기록상 영유왕 때 정식으로 중국으로부터 도교 도사들이 오고 도덕경도 오고 했다는 기록이 나오지만 그보다 훨씬 앞선 유물에 이런 게 나온다는 거 보면 도교 영향 없이 이런 하늘에 관심을 가진 신화적 문화가 있었다. 거나 또는 실제 이 기록보다 이전에 이미 중국서 도교 들어와서 영향을 좀 받았다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또 하나는 이 고분 이 천장입니다. 천장의 이 그림은 북두칠성과 남두육성입니다. 이 실제 북두칠성은 도교에서 아주 신성시합니다. 그야말로 뭐 모든 자미원도 북두칠성의 끝자리에 자미원 우주의 기원이 되는 자리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어쨌든 이런 게 나옵니다. 이런 걸 볼 때 이 도교가 삼국사기에 나온 것처럼 영유왕 때 이전에 이미 들어왔다. 그 흔적 아니냐. 그래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 중국의 여러 문헌에 봐도 중국 도교 실제 시작은 정식 도교 시작은 후한 때입니다. 삼국지에 나온 그겁니다. 삼국지에 그야말로 이제 그 황건적의 난 일어나기 그때 태평교도 이게 다 도교 시작됩니다. 근데 그 도교가 정식으로 그렇게 시작되지만 이미 그 전에 중국 고대부터 내려오던 뭐 신선교, 음양가 여러 가지 잡가들이 막 섞였다 그러죠. 근데 지금 흔적들을 보면 백두산 쪽, 바로 요동 쪽의 문화들을 상당히 많이 흡수한 게 보여요. 그래 볼 때 중국 도교도 중국 원, 그러니까 중원 쪽에 있는 내려오던 문화와 또 동쪽에 있는 우리 쪽의 문화들을 합쳐서 중국 도교가 되었다. 그래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 볼 때 중국 도교에 영향을 준 게 이거다 하는 것도 억측이라 볼 수는 없겠죠. 또 이거는 하늘나라 모습입니다. 하늘나라 신선이 학을 타고 다니고 이것도 또 이거 현무 뭐 주작 그러듯이 뭐 주작처럼 보이죠. 이래 보이는데 우리가 뭐 요런 게 후세에도 신선은 학을 타고 다닌다 뭐 그런 말 하죠. 학을 타고 다니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동제 지낼 때 뭐 정월 보름 동제 지낼 때 무당 할머니가 대나무를 들고 있으면 대나무에 뭐 떨리고 뭐 한다 그러고 요즘도 보면 시내도 길 가다 보면 어떤 골목길에 가다 보면 집 대문 앞에 대나무 꽂아놓은 데 있죠. 점치는 집이죠. 근데 왜 하필 대나무냐? 어떤 민속학자가 이야기하는데 참 그럴듯해요. 뭐냐면 대나무를 꽂아놓은 이유가 뭐냐면 신선이 학을 타고 다니는데 그 학이 대나무 열매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신선이 곡이 내려라, 신이 내려라 그런 의미로 대나무를 꽂아놓는다 그런 말 합니다. 그래 볼 때 제천의식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조선시대에서는 하늘의 제사 못 지내니까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못 지내고 민간인들의 풍속 속에서는 흔적이 남아서 오늘날까지 전해지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여러 흔적들 고구려 문화, 고조선의 문화를 이어받았으면서 그 속에는 선도정신이 담겨있고 그 선도정신 속에는 그야말로 땅에서 수련도 하고 몸과 마음을 갈고 닦기도 하지만은 하늘의 제사 지내는 천손의식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그래 볼 수 있겠지요.